동물 농장 조지 오웰 지음 이가형 옮김 출판사는 하서 제1장 장원 농장의 존슨 씨는 해가 지자 닭장 문단속을 하노라고 했으나 술이 너무 취해서 그만 쪽문 닫는 것을 잊어버렸다. 손에 든 등불을 좌우로 흔들면서 존슨 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주방에 들어가 장화를 벗어 던진 후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맥주 한 잔을 따라 들이키고는 2층 침실로 거침없이 올라갔다. 존슨 부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침실 불이 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농장 건물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품평회에서 입상한 중백종 대지인 메이저 영감이 간밤의 꿈 이상 야릇한 꿈 이야기를 다른 동물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정갈이 낮에 쫙 돌았던 것이다. 존슨 씨가 자러 들어가면 들킬 염려가 없다고 보고 그때 모두가 큰 창고에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메이저 영감? 품평회 때 부르던 이름은 윌링던 뷰티였지만 보통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 로 말하자면 이 농장에서 제일 존경받고 있는 터라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라면 잠을 1시간쯤 덜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창고 한 구석의 노읍직한 연단 위에는 이미 메이저 영감이 천장에 매단 등불빛을 받으면서 집을 깐 자리 위에 점잔을 빼며 앉아 있었다. 올해 12살이 된 그는 요즘 살이 찌는 듯 했지만 위풍 있는 풍채가 여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송곳니를 자른 적은 없지만 보기에 영리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곧 다른 동물들이 잇따라 들어와서 제각기 편한 자세로 자리를 잡았다. 맨 먼저 블루벨, 제시 피처라는 3마리의 개가 왔고 다음은 돼지가 들어와서 연단 바로 앞 집 위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틀에 앉고 비둘기들은 퍼덕거리며 석가래 근처로 날아오르고 양과 암소들은 돼지 뒤에 앉아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마차를 끄는 복소와 클로버라는 2말은 집 속에 작은 동물들이라도 있을까봐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겨 털이 덥수룩하게 난 커다란 발꿈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서 들어왔다. 클로버는 벌써 중년이 다 된 통통한 암말이었는데 4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아직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수는 키가 18뼘이나 되는 커다란 동물로 여느 말 2마리 정도의 힘을 썼다. 코에 하얀 줄무늬가 나 있는 것이 어쩐지 머리가 둔한 인상이었는데 정말 그의 지능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질이 착하고 남달리 일을 잘해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말들의 뒤를 이어 흰 염소 무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 들어왔다. 벤자민은 농장에서 터줏대감인데다가 제일 가는 심술꾸러기였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으나 한번 말을 시작하면 그칠 줄을 몰랐고 또 거의가 빈정대는 말뿐이었다. 이를테면 그는 입버릇처럼 하느님은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달아주셨지만 나한테는 꼬리 대신에 차라리 파리를 없애주는 편이 나았겠어 하는 투로 말했다. 농장 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웃지 않은 동물은 벤자민 뿐이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는 의뢰 웃을 일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복서만은 깍듯이 대접하고 있었다. 일요일은 그들 둘은 곧잘 과수원 너머에 있는 울타리 친 작은 목장에 나란히 서서 묵묵히 풀을 뜯으며 지내곤 했다. 두 마리의 말이 자리를 잡자마자 어미를 잃은 오리 새끼들이 슬금슬금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가냘픈 소리로 삐약거리면서 밟히지 않을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기웃거렸다.
클로버가 커다란 앞다리로 오리 새끼들 둘레에 벽처럼 칸막이를 해주자 오리들은 그 안으로 몰려 들어가 앉더니 금세 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존슨 씨의 마차를 끄는 영리하진 않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흰 암말 몰리가 설탕 덩어리를 씹으면서 거드럭거리면서 들어왔다. 몰리는 맨 앞쪽에 자리를 잡고 뽐내듯이 빨간 리본으로 따은 흰 갈기를 벼랑간 요란하게 뒤흔들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여느 때처럼 제일 따뜻한 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더니 복서와 클로버 사이로 마구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고양이는 메이저가 이야기하는 동안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르렁거리기만 했다. 동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오직 오지 않은 동물은 뒷문 뒤쪽 회에서 자고 있는 길들인 갈가마기와 모제스뿐이었다. 모두들 편히 앉아 쉬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는 것을 본 메이저 영감은 한번 헛기침을 하더니 서둘러 연설을 시작했다. 동무 여러분, 여러분은 어젯밤 내가 꾼 야릇한 꿈에 대해 이미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터득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혼자 내 우리에 누워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여느 동물 못지않게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동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생스럽게 짝이 없고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간신히 연명할 만큼의 먹이를 얻어먹는 게 고작인데 일은 힘이 다할 때까지 하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런데도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그 순간 소름 끼치는 도살을 당해야 합니다. 한 살이 넘은 동물치고 행복이나 여가의 의미를 아는 동물은 영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자유를 누리는 동물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물의 일생은 비참한 노예의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자연의 질서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동무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땅은 비옥하고 날씨는 온화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동물들에게 보다 넉넉한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 하나만을 예로 들더라도 12마리의 말과 20마리의 소와 수백 마리에 이르는 양을 좋게 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거의 상상도 못할 만큼 쾌적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런 비참한 생활 속에 신음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일에서 거둬들인 거의 전부를 인간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동무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오직 하나뿐인 진짜 적입니다. 인간을 이 농장에서 추방합시다. 그러면 굶주림과 과로의 원인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유도 짜내지 못하고 달걀도 낳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 쟁기질도 못하고 토끼를 잡을 만큼 날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부리면서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힘들여 땅을 갈고 우리의 분뇨가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누가 벌거숭이 가죽 말고 다른 재산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암소 여러분, 당신들이 지난 1년 동안 짜낸 우유가 몇천 갤런이나 됩니까? 당신들의 듬직한 송아지를 키웠어야 할 우유는 어찌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 적들이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암탉 여러분, 당신들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으며 그 가운데 병아리를 몇 마리나 깠습니까? 나머지는 모조리 존스와 그 식구들이 돈을 벌려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클로버, 당신의 노후를 보살펴주고 즐거움이 되어야 할 당신이 상고를 치르고 낳은 4마리 망아지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한 살이 되자마자 모두 팔려나가 2번 다시 그 망아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4차례나 출산을 하고 농장에서 죽도록 일한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간신히 연명할 만큼의 여물과 마구간밖에 더 있습니까?